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 주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의 부분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5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상 출마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부적절한 처신 논란에 휩싸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오늘 국민께 드리는 해명글이라는 본인의 어떤 심경을 담은 자료를 언론사에게 이제 배포를 했는데 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누리당이 조금 억울하다, 본 뜻이 좀 안 알려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글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본인은 할 말이 있겠죠. 뭐 할 말 있겠지만은 팩스를 통해서 입당 신청을 한 것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사실 보통 이제 전직 국정원장이라면 장관급 이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정식으로 해야 하는데 팩스를 통해서 사실 입당할 때 김만복이라는 이름이 사실 많은 이름입니다. 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 알 수가 없지요. 팩스를 통해서 보냈는데 직업도 전직 국정원장 했으면 뭐 했는데 행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도 없었고 그냥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오늘 아침에 뭐 본인은 기본적으로 뭐 보수적이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보수적이고 또 본인에게 새누리당 쪽을 뭐 권유했다. 네. 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을 통해서 나오면 당선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글을 아마 이제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이름으로 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한 이후에 새정치연합의 행사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다든지 또 그 이후에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 등과 함께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관련된 책을 썼다든지 하는 새누리당 당원이었다면은 상당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도 처음에 입당했을 때는 어리둥절했었을 겁니다. 좀 황당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깊은 뜻 없이 뭐 김무성 대표도 뭐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는 정당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쉽게 받아 넘겼는데 지금은 계속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되고 여론에 또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만한 적절한 인사인가라는 논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당에서 윤리를 열어서 아마 이 문제를 논의를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전 원장의 그 설명서를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면 새누리당에서 좀 뭔가 예우를 좀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입당 당원증도 못 받고 당원됐다는 뭐 입당했다는 얘기도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당 절차도 모르고 입당했다면 그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입당할 때 일반적인 당원들의 입당을 할 때는 사실 저는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원하면 받아주는 특별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탈당의 경력이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한 경력이 있지 않은 경우는 입당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줬는데 본인이 만약에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예우를 받아서 또 입당을 하려고 했다면은 신분을 떳떳이 밝혔어야 되죠. 중앙당에 연락을 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입당하고 싶다 하면 중앙당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정도의 인물이라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당이 가능하다, 아니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팩스 하나 넣어놓고 새누리당에서 뭐 환영을 할 것이다? 본인의 착각이죠, 사실. 어쨌든 모든 면이 부적절하다. 근데 김 전 원장의 또 이야기는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좀 배려한 거다. 요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입당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 의원님? 김만복 전 원장이 새정치연합을 뭐 배려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김만복 원장이 8월 달에 입당원서를 팩스로 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1월 초에 이게 좀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저기서 나온 반응들을 어디 기사를 보니까 제일 적확하게 짚었다 싶은 게 박지원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참 만복스럽다. 옛날에 왜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뭐 검사스럽다느니. 참 만복스럽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김만복 전 원장이
얼마 전에도 왜 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남북 최고 지도자 사이에 핫라인 전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꼭 뭐 수시로 저쪽 위원장하고 이쪽 대통령하고 그 핫라인을 통해서 수시로 통화를 한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세미나장인데 네. 그랬을 겁니다. 이게 막 이제 그 물의가 빚어지니까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아마 밝혀졌을 겁니다. 국정원이 또 고소도 했고요. 예, 그래도 한 나라의 그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면 최고 정보를 오랜 동안 이제 다 다룬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중요한 어떤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경중을 따지고 선후를 좀 보고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참 만복스럽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 보고 그때도 참 우리가 좀 어벙벙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2007년 말 2008년 초 그때 이명박 그 대통령 당선인 그 인수위원회 근처에서도 김만복 전 원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참 만복스럽죠. 왜 그 노무현 정부에서 바로 직전 정부에서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한 사람이 그때 정동영 후보가 좀 참패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명박 상대 당의 뭐 김만복 전 원장이 우리 쪽 당원은 아니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근데 그 인수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다음에 이 노무현 정부 때죠. 국정원장 때 김만복 씨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인질 구출 뭐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거야말로 정보원들 그 신원을 철저히 베일에 가리게 하고 하는 게 통례고 그게 사실 적합하잖아요. 근데 그 선글라스 쓴 그 정보원을 그냥 마구 공개했다? 그냥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그 김만복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장 있었단 말이에요. 참 저것도 참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 만복스럽단 말이 그걸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 엉성하고 참 엄펑덤펑하는 그런 근데 스타일이다. 김 전 원장 이야기는 자기는 야당의 입당원서 당원인 적도 없고 예. 그동안 국가 안보 또 예. 대북 우리 북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고 또 지역 고향에서 당선 국회의원을 출마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볼 때 새누리당이 적합한 것 같다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산 뭐 기장인가 그렇죠. 이분이 그 국정원장 할 때부터 그 지역 사람들을 부산 기장 사람들을 국정원에 초청을 해서 뭐 구경도 시키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그게 부산이니까 아무래도 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려면 뭐 새누리당이 그쪽이 이제 강세니까요. 뭐 절대적 강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 과정 자체가 참 만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팩시밀리로 그래도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 했던 그래도 무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저짝당에 입당을 하면서 좀 보란 듯이 하지. 뭐 구린 데가 있는 건지 그게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배려했다고요? 참 만복스럽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그 지도부의 반응도 말이에요. 이 김만복 씨의 이 만복스러운 새누리당 입당원서 제출에 대한 반응. 처음에 김무성 대표도 그랬고 황진화 사무총장도 그랬잖아요. 우리 새누리당에 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분이 왔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김 대표나 황 총장이 이게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 한 거물 뭐 물건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막 이제 이렇게 물의가 빚어지니까 막 여론이 도마에 오르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제명을 할 것이다 이러는데 새누리당이 이 만복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보이는 행태도 썩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빡 뺐잖아요. 그런데 그 점은요. 무슨 거물이 와서 환영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이제까지 행태가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과거 국정원장 시절에 어떤 행태를 했고 기장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행태를 보이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 환영할 만한 입장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좀 황당한 것입니다. 황당한 상태에서 뭐 기자들이 멘트 쉽게 말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달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우선 넘겨서 한 이야기지 그걸 무슨 뭐 김만복 씨가 네. 엄청난 선거에 도움이 되고 엄청난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돼서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저 김무성 대표나 황진화 총장이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렇게 그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입당원서 제출 과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쭉 보여준 그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건 뭐야 좀 황당합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반응을 보였어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 희망이 있네. 그것도 입당 황당하더라고. 그 김한복 전 국정원장의 그 행적 중에 입당 이후에 무슨 새정치연합 가서 연합의 네. 후보에 뭐 행사에 가서 뭐 축사를 했다든지 그 이후에 사실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아침에 이런 상황이었겠죠. 김만복 국정원장 입당했다는 게 언론 보도가 나온 순간 모두가 황당해. 대체 진짜야? 확인해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행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히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예. 어리둥절, 만복스러움에 대한 반응을 알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걸 저는 이해를 하고 사실 있습니다. 뭐 이제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또 앞으로 국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부산 기장에서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아까 어디 기사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제명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무소속도 뭐 그러면 무소속 출마도 네. 뭐 할 용의가 있다 그러는데 네. 부산 기장 그 유권자들이 이 만복스러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들을 하시죠. 네, 뭐 만복스럽다라는 게 뭐 시중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사실은 어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현직 강요 중에는 처음으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를 했단 말이죠. 네.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좀 갑작스러운 일을 같기는 한데 사실 총선 필승 구호로 뭐 약간 뭐 좀 검찰 조사도 받고 좀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안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본인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지요. 그리고 이제 정종섭 이제 전 장관인가요? 이제 현재는 현 장관이죠. 전 장관은 아직은. 그 전부터 뭐 고향에서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가 경주 일대에서 파다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지난번 파문 때 본인이 총선 출마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을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예. 기자회견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어젠가는 긴급 기자회견 당시 생각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바꾼 건 맞고요. 근데 공인으로서 이제 선출직 공직을 꿈꾼다면 그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유권자 앞에 지는 것이죠. 본인의 지역구에 가면은 분명히 상대당 후보도 있을 것이고 경선을 치른다면 새누리당 내 경선 경쟁자 있을 겁니다. 그 경선 경쟁자의 비판,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결국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뭐 정종섭 장관 때문에 무슨 뭐 박시민이 뭐 이런 것은 논외로 하고 예. 본인이 현재까지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결국 다 책임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유권자 판단하는 겁니다. 네. 사실 근데 정종섭 현 장관이 이제 지난해 뭐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의 뭐 출마설이 나오는 지역에 뭐 좀 몰아준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8억인가 왜 이제 그 정종섭 장관 그 고향이 경주에 경주죠? 99억을 했다는 얘기죠. 지난해. 지난해에 99억. 9억. 그다음에 예. 올해 또 뭐 28억 뭐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이제 특별교부세인데 이 특별교부세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저 행자부 장관 몫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각 지역구 이제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관이 선심 쓰듯이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했더니 장관 재임 시에 계속 자기가 출마하고자 하는 자기 고향 경주에 그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거 주무장관인 행자부 장관이 장관 재임하면서 제밥에만 관심이 이제 컸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 금년이 28억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 경주에 예. 다른 지역의 보통 다른 지역에 가는 특별교부세 몇 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용을 해서 장관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총선 출마 원래는 이제 장관하면서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쓱 이제 바꾼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구 방문했을 때 예. 그때 그 유승민 의원은 물론이고
그 대구 지역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을 단 한 사람도 이제 부르질 않았잖아요. 뭐 어디 이제 시장 방문하면서도 그때 이제 대구 물갈이 얘기가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었는데 난 그 이러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정종섭 장관의 경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신임이 두텁다고 그래요. 이 정 장관에 대해서. 정 장관이 이 대통령께서 이 장관 시켜준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신임도 아주 두텁게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야말로 청와대에 있는 그 진돗개를 닮아서 진돗개 정신에 이제 충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지금 결심을 단단히 한 거죠. 것이다. 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른바 이제 대구 물갈이론의 신호탄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아니 뭐 정종섭 장관이 뭐 박근혜 대통령 시임 듣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다고 이제 그럽니다. 후보들이 내려가면은 지방에 내려가면 다 실력자의 뭐다 시임을 받고 있다. 누구와 갈아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 뭐 그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정종석 장관의 이번에 선거 출마에 대해서 굳이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특별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섭 장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그렇게 액수가 99억 뭐 28억 됐던 것은 상당 액수가 경주 방패장 때문입니다. 방사능, 예, 경주 방사능 폐기장 때문에 경주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경주 주민들에 대한 위무 차원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시설 지원비 이런 게 들어간 액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선거용으로 선심성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네. 사실관계를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대구에 출마한다. 정종섭 장관 때문에 대구의 물갈이다. 이렇게 크게 아직은 확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대구 동갑에서 뭐 유승민 의원의 바로 옆 지역구죠. 동갑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유성걸 의원 지역구인데 공교롭게도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유승민, 유성걸, 정종섭 이 세 분이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 함께 학교를 다녔던 그런 분들인데 글쎄요 뭐 동고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간다면 껄끄러운 네. 상대가 되겠죠. 뭐 알던 친구하고 다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주에서 많이 해왔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지금 대구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였지 않은지 간에 대구에서 시장을 방문하면서 대구 출신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에는 현재 대통령이 현재 대구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심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신인들이 뚫고 들어 굉장히 용이하죠. 어찌됐든 본인이 대통령의 시임을 받든 안 받든 간에 현재 현역 의원들이 시임을 받지 못하고 못한다. 있다는 소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인식이 깔려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종섭 장관은 대구 출마를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용이하게 안착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 어제 뭐 이야기는 선거에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뭐 갑자기 뭐 느닷없이 기자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 선거에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는 아마 본인은 결정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지금 본인하고 통화한 적은 없고 그동안은 경주에서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도에는 대구 동구란 특정 지역구가 대구라는 네. 뭐 두리뭉실한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구가 지칭된 것을 볼 때 그쪽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느낌도 듭니다. 사실상 그렇다 그러면 대구 지역 국회의원의 대통령의 청와대의 어떤 낙하산 인사다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비판이 보십니까? 당연히 뭐 현실이 있겠죠. 현실화된다면 예, 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 그 국회법 개정안 때 뭐 아주 직격탄을 쏘아서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를 뭐 그 자리를 박탈한 예.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신의 정치 심판하겠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위 뭐 또는 통치 행위 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좋게 보면 아주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말 이 청와대의 진돗개 정신으로 관철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이 정종섭 장관의 경우 뭐 경주를 자기 고향 경주를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지금 꽃놀이패라고 전 봐요. 경주에 가서 뭐 어떻게 해서 새누리당 공천 되더라도 경북이잖아요. TK. 대구, 경북. 뭐 네. 경주가 됐든 대구가 됐든
이거는 청와대와 당이 결정을 해주는 대로 자기가 뭐 아무 악을 써서 뭐 경주하겠다 난 이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공을 들이긴 들였지만 대구 가면 대구라는 데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맞아요 철옹성 같은 그런 그 지역 아닙니까? 예. 대구 가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변이 없는 한 당선 가능성이 높고 예.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이 정 장관이 뭐 그렇게 고민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정 장관도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 현재 뭐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현행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 그다음에 여야 정당의 분위기 국민들의 분위기로 전략 공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종섭 장관도 현재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과 경쟁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지요. 뭐 TK 지역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보수라는 것은 누군가를 당선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써서 했지만 요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능력인데 아마 삼김 이후에 아직까지 남아서 특정 후보를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죠. 네. 특히 TK 지역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정종섭 장관이나 그 누구도 청와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날 지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그렇죠. 믿고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게 다른 형태의 전략 공천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지역구에 누구라고 발표하는 그것은 그런 불가능한 형태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근데 잠깐만요. 예. 그 전략 공천은 없다. 이게 우리 김무성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우리 안영환 의원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김무성 대표가 전략 공천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 잠시 잠잠해졌는데 난 또 불거져 나오리라고 하는데 그때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내놓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뭐죠? 우선 공천인가요? 우선 공천. 네네. 그거 있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속뜻은 새누리당이 절대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하고 서울 강남 지역 이쪽에서는 그 우선 공천 말하자면 우선 공천이 말만 뭐 이렇게 단어만 바꿨지 전략 공천이나 진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 거기를 따르는 이 진돗개 정신에 투철한 이 친박 정치인들이 이 주장을 또 안 할 리가 없어요. 또 얘기가 나올 거라고. 네네.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당헌 당규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였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왜냐하면은 말씀드렸고. 우선 추천장이 정확히 이겁니다. 전략 공천을 없애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고쳤습니다. 황의여 대표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조항이 2개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조항은 여성 장애인들에서는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현저히 우리 당 후보의 경쟁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네. 자, 현재 낮은이라면 우리 당 후보를 공천했는데 우리 당 후보로 또 공천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상대당 후보에서 경쟁이 현재 낮은입니다. 높은이 아닙니다. 그럼 대구에 어느 사람이 나오더라도 새정치연합의 후보보다는 현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강남에 어느 사람이 나오더라도 현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낮은과 높은의 글씨를 읽지 못한 사람들 할 수 있는 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호남을 겨냥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호남에서는 사실 새누리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현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네.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지. 현재까지 뭐 전혀 이해를 네, 못하는 그런 현재까지 뭐 상황이 새누리당의 공천 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 여기서 그거 얘기할 조금 지켜보자고 예, 하는데 예. 난 김무성 대표가 이 전략 공천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지금까지 입장이.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할 청와대와 것이다. 이렇게 예.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럴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자기가 했던 말을 지켜낸 적이 거의 없어요. 쭉 보라고요. 그러면 이 네. 전략 공천 문제 이거에서도 나는 안혜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대변하는 거는 나 존중해요. 대변이 그런데 아니라 대변이 아니죠. 그런데 현재 과연 분위기입니다.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건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확언 안의원에게 안의원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유승민 의원 상가에서 네. 윤상현 전 정무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참신성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헌 당규나 절차상에는 전략 공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말도 어떤 질문 속에서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될 수는 있겠지요. 자, 대구 경북에서 현재 인물들이 교체가 되지 않고 그대로 당 현재 의원들이 그대로 공천된다면은 뭐 새누리당 물갈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윤상현 의원도 지난번에 전략공천 이야기 나오니까 본인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난 전략공천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그건 새누리당 내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가 경쟁력에 매우 약한데 그런데 국회의원을 다시 해보고 싶은 일부 인사들한테는 전략공천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 당헌 당규 만약 전략공천 하려면 새누리당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현재 오픈 프라이머를 주장한 당대표가 있고 하는데 예. 바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주겠다고 새누리당이 거리에 프레카 다 걸고 한 상황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없다. 현실적으로 게다가 안 된다. 야당도 지금 저렇게 전략공천 없이 하겠다는 상황 속에서 할 수가 그건 이미 과거에 흘러간 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전략공천 아닌 상태에서 상향식 공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당원의 비율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얼마 할까 이 문제가 남았을 뿐이지 전략 공천을 한다 안 한다는 차원이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까지 쭉 벌어졌던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꼭 이기더라고요. 당이 김무성 대표가 끌고 가는 당이 꼭 넉아웃 당하더라고요. 청와대도 좀 보자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켜보자. 그러고 잠깐만.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제가 보기에는 전략 공천해서 내가 누구도 어느 지분을 받아 산다. 이 말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도 제가 전언을 듣기로는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만 자존심 상했다는 것이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내가 청와대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지분을 얼마 달라고 하겠다. 그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청와대에서 내년 선거 빨리 나갈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이랑 자꾸 이제 외부에서 새누리당이 자꾸 그런 문제를 싸우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전략공천 문제가 불러가 들어가지고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충돌을 일으키를 바라지만 전략공천 문제는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 당헌 당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문제는 충돌의 대상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설왕설래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 상가에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을 놓고도 그것이 하나의 또 무슨 신호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문자 왔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나 부인은 정중히 사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보냈더라고요. 청와대가 왜 보내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있어요. 비서실장은 보내고 다른 분들 보내서 지금 저렇게 전시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전시가 됐는데 대통령이 안 보냈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정말 가끔 또는 아주 많이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지 않다 보니까는 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나이를 됐는데 하다 보니까는 비교가 되니까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뜻이 무엇인지 간에 그런 논란이 휩싸였다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 조화 안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쪽이 이렇게들 언론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그 상주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라고 참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왜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상당한데 가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는 대통령이 꼭 조화를 보냅니다. 이게 관행이라고, 관행인데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겠어요? 물론 그거는 다 비서실에서 어떤 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급한테는 조화를 보낸다든지 무슨 축하 화환을 보낸다든지. 그런데 요게 딱 빠진 걸 보면 대개 현역 의원들한테 다 보내는데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 여기는 왜 안 보냈을까? 이거는 대통령이 보내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행인데 여기만 딱 빠졌으니까 그게 모양이 참 좋잖아요. 어찌됐든 같은 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렇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화 보낸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회창 전 총재가 한나라당 총재가 박 대통령 성공을 빈다. 근데 포용을 좀 해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정치적으로는 그래 이 배신의 정치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라도 유 의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맞아 합당한 또 관행이고 조화를 보내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거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네. 만약에 화환을 보냈을 경우에 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제 화해가 된 거 아니냐, 뭔가 좀 앙금을 털어낸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또 뭐 불필요한 그건 불필요한 거 아니, 그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화환을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내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은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청와대에서 화환 보내는 것이 굉장히 엄격히 과거 정부에서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적용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환 문제가 논란에 휩싸이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 않다. 네. 야당 이제 엄격한 게 이제 배신한 자의 부친상에는 조화를 보내지 말 것 이런 조항이 아마 들어갔나. 농으로 받아듣겠습니다. 야당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송영길 전 인천시장 천정배 광주 서울 의원의 대항마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어요. 송영길 본인 전 시장. 뜻도 없지 않다라는 뭐 자꾸 인터뷰도 나오고 네. 뭐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문재인 대표한테 보내는 이제 공개 편지 형식으로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지난 여름이었죠. 문재인 대표하고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천정배 의원이 지금 신당을 만든다 이제 한 지가 이제 꽤 됐잖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그 재보선에서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근데 이거를 절대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아까 호남 민심 얘기 우리 앵커가 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해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와 이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한 호남의 민심의 말하자면 악화, 이게 심각하다고요. 따라서 이 천정배 의원으로 대표되는 신당 추진 세력,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문재인 대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당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심각하거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뚝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호남 민심의 악화가 호남에서만 그치면 혹시 모르겠다 이거죠. 네. 이게 수도권에 와 있는 호남인들한테도 영향이? 이게 상당히 네.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금 총선 준비하다 경기도 하남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호남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의 여론이 그거예요. 이거 정말 이 당이 당신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정말 재미 못 볼 것이다. 걔네가 문 대표한테 한 얘기가 공개 편지를 통해서도 천정배 의원을 결코 그게 천정배 의원이 뭐 지금 아주 뭐 강력한 무슨 어떤 인물이고 그 세력이 아주 강대한 세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자꾸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악영향을 준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광주로 가는 것이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천정배 의원을 몇 번이라도 문재인 대표 만나서 다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게 문재인 대표 지금 문재인 대표라는 간판 하나 가지고 전국 선거를 난 커버하기 힘들다고 봐요. 지금 민심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부산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말하자면 부산 경남 지역 책임자가 되라. 전국 책임자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시급히 이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부산 가서 부산 경남 책임지고 네. 천정배 다시 불러들여서 호남 책임 맡기고 그다음에 강진 그 백년사 뒷산에 그 토굴에가 있는 손학규 전 대표 3고 처리 안 되면 10고 처리를 해서 데리고 와서 네. 수도권 뭐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맡기든지 그다음에 김부겸 전 의원 지금 대구에서 고군분투하는데 거기 대구 경북 책임자 맡기든지 네. 이렇게 해서 거당적 체제를 빨리 갖춰야 한다. 일종의 통합 사실- 선대위 체제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당의 분열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 국정화 문제가 문재인 대표를 살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묻혔지요. 또 반대 이른바 비노 진영에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물을 때도 국정화 문제를 키워서 제가 보기엔 키웠다고 봅니다. 당내 사정 때문에 장애투쟁까지 끌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자구책으로서 살아남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사실 뭐 정당 지지도 지금 나옵니다만 네네. 새정치연합 정당 지지도는 지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화 지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혹시나 친노그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야당이 역시
그러니까 과반수 못 넘기고 본인이 저도 좋다. 단 최소한 제1야당만 되면 된다. 우리끼리라도. 제1야당이야 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끼리라도 보기 싫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현재 야당의 모습은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네. 야당이. 그래서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야당의 분열 문제가 사실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 천정배 신당이니 뭐니 네.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없다.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야당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사 보는 국민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안 의원이 항상 저하고 이 방송 대담할 때마다 이 야당 걱정을 참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국정화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반사 이익을 얻어서라도 제1야당 지지율이 박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것만큼 이라도 좀 올라야 되는데 같이 떨어진다. 이런 아주 기기묘묘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그래 안쓰러워요. 저도 안쓰럽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시중에서 말하자면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야당의 전략 부재.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과연 어떤 정치적 전략적 사고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과연 그 옆에 정말 이 전략을 제대로 짜는 어떤 참모 그룹이 존재하냐? 제가 듣기에는 별로 없어요. 이게 이 브레인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략이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어떤 호재를 만나도 이게 야당이 맨날 싸운다는 얘기를 듣지만 근데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워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야당이 도대체 야당답지 못하다. 이게 문 시중의 의원님이 의견입니다. 초대 홍보 전략본부장을 역임을 하셔서 더 그런 마음이 아니, 드시는 근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한 60%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야당을 지지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대다수는 현재 야당이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과연 국정을 현재 야당한테 맡겨둘 경우에 믿을만 한 것인가? 네. 이 나라를 맡길만 한 것인가? 야당이 하는 것에선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현재 야당이 보여준 여러 행태 때문이죠. 분열 문제도 있지만은 솔직히 어떤 이슈만 되면은 그냥 길거리를 튀쳐나가가지고 아직도 운동권적 행태를 보여주지 못한 모습. 굳건한 그러니까 든든한 모습 보이지 못한 겁니다. 네. 든든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보여주지 못한 정말 혈기방자한 삼촌의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안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크다고 보는 사실 겁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매번 나가면 손가락질 받을 여지는 물론 있죠.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한나라당 시절에 대표할 때 사학법 개정 문제가 이제 큰 이슈였잖아요. 그때 박근혜 4대 개혁이 있었죠. 그때도. 그때 박근혜 대표적인 게 그때 사학법이었잖아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몇 달을 투쟁을 했어요. 몇 달을. 그래가지고 그거 막아냈다고요. 노무현 정부가 하려고 했던 사학법 개정을 막아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길거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난 네. 아닌 문제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야당의 지금 문제 전략의 부재다. 부재다. 이렇게 보는 그때는 거죠. 그런 방식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지요. 국민들도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정된 정치를 바라는 겁니다. 네. 이제는 그런 식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네. 돼요. 사실 새누리당도 앞으로 친박과 이른바 비박계 간의 공천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 그것도 참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